쪽 펴세요. 현재 소설 1번. 오늘 1번부터 9번까지요. 한 번에 쭉 다 나가겠습니다. 칠판에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사내가 바로 권씨예요. 자, 일단은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내가 어렵게 집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값을 위해 가지고 문가방을 이제 세를 주는데 그곳에 이제 권씨의 가족이 들어옵니다. 근데 권씨는요, 그 일종의 이거죠. 노동운동을 하다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매일 이제 일용직을 하며 전전하는 그런 자존심 강한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권씨 아내가 만삭인데 뭐 병원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권씨 아내에 대해서 우리 나의 아내가 자꾸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 밖에 나간 사이에 서로 좀 교류가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언제 그 애를 낳는지 출산 예정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몰래 밤에 뭐 쌀도 갖다 놓고 연탄도 갖다 놓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권씨는 못마땅해요. 아니 저렇게 자식 그리고 저렇게 아내가 배가 불렀는데 이렇게 무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권씨한테 얘기하죠. 병원 좀 가봐라. 일이 잘못되면 우리까지 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어느 날 이제 뒷이야기예요. 이 권씨 아내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돼요.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탯줄에 아기가 엉켜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수술비를 내줘가지고 이제 권씨 아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고 돌아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권씨가요, 내가 수술비를 내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수술비를 갚아야 되는 생각에 이제 밤에 강도가 돼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그 강도의 행동을 보면서 권씨라는 게 짐작이 돼.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권씨는 사라지고 그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이제 그 어디인가 다락방이 아니고 여기 그 안에 있는 이제 옷장을 열어보니까 이 구두가 9켤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켤레가 있는데 한 켤레 씹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나는 그래도 엘리트였어, 지식인이었고, 그런데 현실이 나를 이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라는 그런 자존심으로 이 9켤레 구두가 남아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산업화 과정에서 그가 무능한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소외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관찰자가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권씨와 권씨의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층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간에 내가 이런 꿈을 꿔요. 바로 이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 디킨즈와 램은요, 찰스 디킨즈, 찰스 램이라고 해가지고 소설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 되게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두 작가였는데, 그래서 그의 작품이요, 전부 다 이제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소설을 써왔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램은 계속 자기의 어떤 그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디킨즈는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원래는 가난했는데 드디어 나도 이제 집을 갖게 된 사람이 됐잖아. 그때 마치 디킨즈와 램이 성공한 소설가가 된 이유처럼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에서 이중적인 면모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중적인 면모냐? 램처럼 살 것인가? 디킨즈처럼 살 것인가?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은 바로 나의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켤레 구두가 의미하는 바도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작품 빨리 넘기고요. 두 번째 김유재의 봄봄 다 아는 작품이에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인데, 어떤 갈등이냐? 나는 이제 대일 사이로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장인의 딸 정순이하고 혼례를 해야 돼요. 근데 장인은 그 의도가 나를 계속 머슴으로 부려먹으려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갈등이요, 둘 사이의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 대입이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혼례를 하게 되면 장인의 패배,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머슴으로 부려먹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홀리를 하지 못하면 나의 패배, 계속 장인의 어떤 머슴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점순이가 나를 충동질하죠. 두 번 하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라고 이 밥 광주리 들고 와서,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밥상 차려주면서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응? 부장한테 갔다 온다면 그냥 뭐냐 바보야,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라는 식으로 충동질 두 번 한 끝에 해학적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뭐냐, 장인은요 다시 올가을 되면 성녀시켜줌하고 이제 나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이자 나는 어리숙해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 봄 하게 되면 계절이죠. 바로 어떤 그 청춘 남녀의 어떤 사랑의 계절을 의미하는 봄을 통해 가지고 농촌 소설의 해학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김유정이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요 이렇게 아름답게만 그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같은 부류의 작품이 동백꽃이 있고, 이 두 작품은 청춘 남녀의 사랑의 핵심이야. 다 점순이가 나와. 근데 만무방 같은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작품 가면 우리 응우와 응칠이 나오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농민의 현실이 잘 보여진다는 점에서 김유정의 작품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다 농촌인데 하나는 순수한 사람, 하나는 어떤 그 하층민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분류해서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김유정의 봄 넘어가고, 자, 세 번째입니다. 오정희의 옛 우물. 소설 자체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45세 된 중년 여인의 내면의 모습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오정희 작가만이 아니라 우리 박완서 작가에게도 자주 보이는, 예전에 박완서의 나목 같은 작품 보게 되면요, 중년 여성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감정,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묘사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45세, 45살 된 생일날 막내 동생의 태어난 날을 갑자기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옛 우물이라는 이 작품의 제목인 중요한 소재. 이때 바로 나의 할머니가 막내 동생이 태어날 때 옛 우물에서 물을 떠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에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거나 말을 해서 침을 빠뜨리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신성을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옛 우물은 신성한 생명의 공간이자 어린 시절 내 친구가 빠져 죽기도 했던, 또는 이 안에서요 비녀가 빠져가지고 그게 황금잉어가 됐다라는 어떤 신화 같은 공간. 그래서 양면적인 공간이에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떠올리게 되느냐, 죽음이라는 건, 왜냐면 45쯤 되면요 슬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니, 이게 커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죽어가는 나이에 온 거잖아요. 45살 되게 되면. 좀 무서운데 표현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여야 돼. 이 나이가 되니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근데 옛 우물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통해 가지고 죽음과 생명은 서로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거다라는 생각, 바로 생명을 순환적으로 인식하는 사고를 옛 우물을 통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런 거요 조금만 틀어보면 우리 한민복의 사과를 먹으며라는 시에서도 이런 면모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흙의 양분을 바탕으로 사과가 열린다라는 이런 생명순환의 원리가요 이 소설 안에도 녹아들어가 있죠. 그때 어떤 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그 중년 여성의 모습을요 도도, 날지 못하는 새, 그래서 퇴화된 새, 그래서 멸종된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도도의 기능도 여러분들이 같이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채만식의 태평천하. 채만식이요 193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미스터 방이라는 소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태평천하 말고도 있잖아요. 레디메이드 인생 이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 이 채만식이요 30년대 세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풍자 소설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태평천하라는 제목이요 일제강점기를 윤직원이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윤직원은 일제강점기를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이 태평천하에 라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고, 제목 자체로는 반어적인 의미의 제목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죠. 자, 윤직원 영감이요 자기 아들 창식이가 있고,
그 다음 손자인 종수 종학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리를 볼 일 없어. 참고로 지금 이게 1대, 2대, 3대 구조로 되어 있지. 그리고 영상섭의 3대하고도 비슷한 가족관계예요. 영상섭의 3대에서도 조의관이 조상훈이라는 이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그 교육 사업이다, 뭐 교회 사업이다 하면서 돈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이 비윤리적이고, 거기다가 집안 재산을 받들지 않겠다. 해서 누구에게? 손자인 덕기에게 이 집안의 경제권을 넘겨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직원은 아들, 이 손자가, 큰 손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왜? 마찬가지. 아까 상훈이처럼 비도덕적이고 방탕했기 때문에 뭐 도박에다가 뭐 술에다가. 그러니까 일본 유학 보낸 종학이에게 기댈 겁니다. 뭐 하라고? 그죠? 우리 그 경시청 가가지고 경부대라고. 그런 다음에 경찰서장이 되라고. 그래서 경찰서장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손자인 종학이가 경찰서장이 돼서 우리 집안의 재산을 지켜달라. 이 얘기죠. 그럼 결국 경찰서장은요, 손자의 진정한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찬가지 개인의 어떤 그 영달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손자 종학이 기대하던 어느 날 창식이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전보가 왔습니다. 동경서. 자, 전보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사실을 전달해요. 손자인 종학이가 경시청에 픽업됐다는 사실. 두 번째, 결말을 암시합니다. 참고로 이게 결말 암시가 뭐냐면요, 이 지금 요 부분이 전체 내용 중에서 이제 거의 큰 부분이죠. 15장의 망진자는 호양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 이 호의 해석이요. 예전에 정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진시황한테 진나라는 호에 의해서 망합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진시황이 뭐 한 거예요? 아, 호가 오랑캐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막 쌓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오랑캐에 의해서 진나라가 멸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냐? 바로 이 진시황의 자손이었던 후손이었던 호해에 의해서 뭐 하게 된다? 이 진나라가 망하게 된다. 자기 아들 호해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이 호해가 바로 이 집안의 윤종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은 종학이다. 즉 종학의 픽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집안은 망하게 된다는 결말을 암시하는 겁니다. 갈등 전환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까지는요, 윤직원 영감이 야 이놈 종수야 니 동생만 치도 못해. 야 아들 너 뭐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 다른 자식들에게, 다른 손자에게 막 그렇게 꾸지람을 하다가 요 일이 벌어진 딱 다음부터 뭐 하게 됩니까? 손자 종학에게 그 왜 빌어먹을 사회주의하고 그래 하면서 이 화살이 종학에게 돌아가죠. 갈등이 전환됩니다. 마지막에 인물 제시예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에는요,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한다고요? 이거는요, 전보를 통해서만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윤종학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윤종학이 하고 있는 게 사회주의고요. 어찌 보면 독립운동의 일환 얘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인물을 이 소설 전면에 등장시키게 된다는 것은 작품 위협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물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윤종학이 이 작품의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라는 것, 누가? 종학이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윤종학 같은 인물이요, 여러분들 어디도 나오냐면 이 최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내가 아저씨를 막 그 바보 같다라고 막 그 비난하는 소설, 거기에 보면 그 아저씨, 이 원빈 아저씨 말고 이 치숙의 아저씨가 여기에 있는 윤종학과 같은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가족들입니다. 군졸들이 장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패색이 짙어지죠. 이 집안의 몰락을 암시하는. 괜찮아.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제목. 하나 더 있다. 뭐냐? 소설을 전개하는데 소설자가 어떻게 해요? 뭐 했겠다요, 있겠다요 이런 식으로 판소리 창자의 어떤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말투를 써요. 이건 뭐냐면요, 가까워지려고 소설자가
독자와 가까워진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이 인물을, 여기는 인식과 영감을 뭐하기 위해 가지고 풍자 조롱하기 위해서 독자를 끌어당기는 말투, 친근한 말투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이태준의 달밤. 이태준 여러분들 복덕방 쓴 사람이에요. 자, 이태준이 원래는 세태소설가인데 이 작품은 좀 따뜻했죠. 30년대 서울 성북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자, 내가 성북동으로 이사 와서 뭐 하게 되느냐? 신문 배달 오는 황수건이라는 이 친구가요, 못난이 반편.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좀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모자란, 절반 한쯤은 부족한, 외양도 그렇고 하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그래서 황수건이 우리 집만 오면 매 엉뚱하고 쓸데없는 얘기 막 하다 가는데 난 그게 좋아. 왜 좋아? 정말 순수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건이하고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힘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얘한테 꿈을 물어봤더니 그 신문 보조 배달원인데 원 배달원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저 내일이면 죄송합니다. 원 배달원이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얘가 뭐 한 거야? 원 배달원은커녕 보조 배달원마다 잘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얘가 너무 힘겨워하길래 내가 좀 도와줘요. 돈을 좀 주니까 그거 가지고 참외 장사했는데 말아. 나중에는요, 나한테 고맙다고 막 포도도 들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포도밭 가지고 원래 따온 거. 그 주인한테 잡혀가지고 막 끌려가 맞고.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달밤이 있는 배경에 그 부르지 못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허무해하는 그 수건이를 보게 돼요. 근데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황수건에 대한 어떤 지식이니 이런 어떤 좀 힘겨운, 어찌 보면 순수하지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로 담고 있는 작품이다. 요게 이 작품에서 핵심이에요. 나의 시선, 연민의 시선. 여섯 번째입니다. 김승옥의 서울. 공간적 배경, 대도시죠. 중요해요. 대도시 하면 와, 이 뭐 건물 높고 막 돈 많고 사람 많고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고 운명적인 공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964년 시대 배경입니다. 제가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봐야 돼요? 1920년에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산업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한 시기, 그리고 이 대도시에서 인간 소외가 발생되기 시작한 시기, 1920년은 겨울 하면 대대적 배경을 제목으로 삼은 김승옥의 작품입니다. 나 25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구청 병사기에 다닙니다. 항상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나와 안이라는 이 친구는요, 그래도 부잣집 친구예요. 그리고 얘는요, 그 대학원생이면서 얘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인 인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이 만나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책을 파는 서적 외판원인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형님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의 이름들이요, 뭐 윤직원, 윤창식, 윤종학 하듯이, 뭐 황수건 하듯이 이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 안, 성심한, 사내, 그냥 나의 성별만, 바로 현대사회의 운명성을 상징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 의사소통의 단절. 참고로 의사소통의 단절은요, 중간에 이런 거 나옵니다. 안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무의미한 대화가 오가는 모습, 그러면서 개성이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내의 시체는요, 사내가 오늘 자기가 낮에 이 병원에서 뭐로 돌아가셨나요? 급성 뇌막염으로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고 그 돈 4,000원을 받고 그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난 때문에, 그리고 이 사내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막 죄책감 느끼죠. 나중에 지나가다 불구경해요. 그러면서 사내가 뭐예요? 불을 통해서 이제 막 그 시체 해부가 끝나고 난 아내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 불에다가 남은 돈을 다 던져서 태워버리죠. 그리고 이들은 여관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내가요,
우리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거부합니다. 아니는 각자 따로 방에 들지요. 사내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굉장히 거절하는 여관방은요 개별화되고 단절된 삶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숙박계는 다 거짓으로 씁니다. 거짓 이름, 거짓 직업, 거짓 주소, 질성이 없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죠. 다음날 아침 사내가 자살합니다. 역시라는 말을 통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8쪽에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같이 있어주지 않은 것이었죠. 다시 한번 현대사회의 운명적이고 어떤 냉소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개미 한 마리가 나한테 기어와요. 나의 일말의 죄책감,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자 이 사내의 분신이겠죠. 도와달라고 나에게 왔는데 끝내 나는 한 발 물러서 버리는 그 사내의 도움을 이제 거절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화된 공간 속에서의 비인간적인 모습, 운명적인 모습을 보여준 소설 김희승옥의 서울 1960년 겨울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참고로 이 작품의 배경이요 소록도예요, 여러분들. 그 나환자섬, 한센병 환자섬인 소록도를 배경으로 했는데, 우리 이청준 작가가 이곳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해남 강진 이쪽이 이청준 작가님의 고향이어가지고 그쪽 주변의 섬들의 이야기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썼는데, 참고로 이때 당신들은요 이 섬에 살고 있는 이 나환자들이 아니고 이 섬에 대대로 왔던 그 원장들입니다. 이 병원장들이 자신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솔직히 말하면요 그 인간의 탐욕이죠, 욕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당신들의 천국이죠. 자, 근데 어느 날 이 소록도 병원에 누가 오느냐, 조백 컨테령이라는 조원장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까지 원장들과 달리 이 섬을 위해 가지고 간척 사업을 이제 환자들에게 권하고 그것을 쭉 추계가는 과정 속에서 이상욱이라는 보건과장이요 이 조원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똑같을 거다. 이 사람도 자신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나환자들의 대표인 황장로가 이 마을의 저서적인 존재가 어느 날 조원장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조원장이 이렇게 간척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지어갈 무렵 어떻게 하느냐, 이 당국에서요 인수해버립니다. 자기들 걸 빼앗아 가겠다죠, 이 간척지를. 그럴 때 조원장 끝까지 이 사업을 완성하고 가려고 해요. 그럴 때 황장로가 뭐라고 충고하느냐, 당신이 이 사업을 완성하고 가겠다는 것은 당신 마음 안에 동상을 세우려는 욕망이 사로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충고를 해주죠. 조원장은 결국 자신 내면에 그게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황장로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제까지 원장들과 달랐습니다. 당신이 세운 동상을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우리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준 게 무엇인지, 당신 덕분에, 당신의 정성 덕분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천국을 꿈꿀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요. 간만에 꿈과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인물이 등장했죠. 우리 조원장. 그래서 당신의 천국에서 등장인물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작품 정리하고요. 8번째입니다. 염상섭의 임종. 임종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그 죽음을 곁에서 지키는 거죠. 병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병인이요 삶에 집착하는 인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의 본능이야.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병세가 깊어진 이 병인이 병원에서 뭐 하느냐, 자신의 동생인 명호의 표정을 통해 가지고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의사가 데리고 나갔다, 뭔가 나에게 직접 얘기하고 따로 얘기한다, 공포심에 사로잡히죠. 근데 명호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혹시 차도가 있으니 오늘 내 주사를 넉넉히 맞으시고 퇴원하시라는군요. 그래서 기대감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왜 나한테 직접 말을 못했지? 또 별한 건 어떻게 차도가 있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런 말합니다. 딴소리! 쓸데없는 말! 너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 때 명호가 반박해 주길 바랐거든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호도요 어느 정도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더 이상 자기가 들은 얘기는 절망적이다 이 얘기죠, 의사의 말은.
그 얘기를 참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병인은 절망을 느끼고 어쨌든 간에 이 병인을 가족들이 데리고 차를 타서 집으로 오는 도중에 갑자기 병세가 위독해가지고 차에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가족들의 모습이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명호가요. 화장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3일장이면 충분해요. 과식된 병인이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식 때할 거예요. 화장 안 됩니다. 그리고 호상 차지하고 해가지고 이 장례식을 절차를 이게 진행하는 인물은 돈 많이 들겠어요. 옆에서 젊은 친구들은 화장이든 매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 재중경이 와가지고 막 슬퍼하는 척하죠. 이 모든 모습들에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병인이 죽은 후에 이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슬픔. 그러니까 가족이 죽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일은 했다. 그런 자기 만족? 이런 것만 존재하지 진정한 슬픔은 없는 속물적인 태도로 통해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인물들의 세밀한 어떤 심리가 잘 묘사된 작품입니다. 핵심적인 것 바로 임종을 눈앞에 둔 병인의 삶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그런 병인이 죽은 후 가족들이 보이는 뭐예요? 속물적인 모습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영상대 민공하고 좀 연관지어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현진건 작가의 여러분 아나렛 작품인데 기억하실 작품이지만 할머니의 죽음. 이 작품도 상당히 유사한 분위기를 조성한 작품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9번째입니다. 이호철의 판문점. 이호철하면요, 여러분들 그 팔향. 그리고 왜 작년에 그거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형제. 왜 바보 같은 형과 동생. 액자식 구성 소설인데 제목 생각 안 나세요? 둘이 그러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서 호송되는 거야. 호송되는 과정 속에서 형이 밥을 나눠주고 동생이 그 밥 얻어먹고 형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되세요. 액자식 구성입니다. 치정이 나오고. 자, 그 이호철의 판문점.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소죠. 여기에 언제냐면요, 1960년대입니다. 참고로 이호철이라는 분이 그 기자 신분으로요, 실제 판문점에 가서 취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때 이 진수가 남한 기자고요. 그다음에 그녀 이름은 없습니다. 북한 여기자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시선이 달라요. 진수는요, 어렵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반면 북한 여기자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뭐냐면 이 진수는요, 북한 여기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돼요. 여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죠. 되게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뭐냐면 그녀는요, 이 진수한테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표현이죠. 그 소나기를 피해서 우연히 탔던 집차 안에서 월북을 권유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뭐냐면 둘이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렇게 서로 오할 수 없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소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되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판문점이라는 이 공간을 진수의 상상을 통해 가지고 한 200년쯤 후에는 역사 속에 고어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곳은 옛날에 가게를 의미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는 특수하게 회담의 장소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진수의 상상은요, 곧 작가의 소망과 의도. 200년 후, 200년이라는 시간이 그때 통일된다가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통일이 돼가지고. 참고로 여러분들 66쪽에요. 그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디귿 찾아보세요. 가운데쯤에 좀 밑에, 중간 밑에. 1953년에 생겼다가 1900땡땡년 없어졌다. 지나갔네.
그러니까 2000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뭐 했단 얘기요? 통일. 1960년대에 이 작가는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1900년대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기를, 통일을 소망하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진수의 판문점에 대한 상상 부분에서 내비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소설 이 꿈꾸는 유튜브에서 빼고 9작품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뭐 나올지 찝어본다면요, 요거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뭐라는 걸 알려드려서 요거 여러분 작년에도 요거 보충교재 실려 있었고, 작년에 아니 1학기인가? 1학기지 1학기 얘도 요거 한번 다뤄줬었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좀 빼고요, 1번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 7번, 9번, 8번도 중요하고, 아무튼 2번, 3번만 빼고 나머지는 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소설까지 공설명 마치겠습니다.